중국의 에너지 안보 문제. 중국은요, 한국과 마찬가지로 태평양, 인도양을 통해서 수출과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과 동맹국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바닷길을 지나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점점 미국과 대립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처럼 인도양과 태평양을 통해서 수출과 수입을 하는 게 앞으로 점점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바닷길도 지켜야 함과 동시에 육지로 새로운 루트를 뚫어야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그래프를 보면은 중국이 바다를 통해서 수입하는 원유가 전체 양의 약 87%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이 새로운 내륙 루트를 개발하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 일본 제국이 2차 세계대전 직전에 미국으로부터 약 80%의 석유를 수입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제국이 팽창이 미국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확장되기 시작하자 견제하는 목적에서 그 원유를 끊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일본 제국은 필요한 원유를 확보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를 침략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영국,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었던 일본 제국은 미국의 우방이었던 영국과 프랑스를 건드림으로써 적대관계가 되었고, 이로 인해서 일본 제국은 나중에 독일과 이탈리아와 힘을 합쳐 삼국동맹을 맺죠. 결국 이러한 동맹은 미국의 그런 압도적인 그 물량 공세와 강력한 군사력을 이기지 못하고 패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국도 이러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은 랴오닝 그 항공모함이라는 항공모함을 만들었고, 그 외에도 세 척을 더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네 척을 보유하려고 하는데요. 중국이 조차한 외국의 항구 숫자와 그다음 하이난 섬에 그 있는 해군 기지의 숫자를 합치면 4개입니다. 근데 이 지역의 그 도시 간의 간격이 약 3,500km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랴오닝 함이 디젤 엔진으로 그 석유를 공급받으면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왕복거리를 감안해서 3,500km 거리 간격으로 항구를 조차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랴오닝 항공모함은요, 이동 거리가 약 7,100km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그 조차한 항구를 바탕으로 해서 중국 함대를 주둔시키고 이 지역을 방어함으로써 중국이 통과하는 인도양과 태평양 해역을 방어하겠다는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이 부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랴오닝 항공모함과 이번에 미국에서 한국에 보냈던 그 칼빈슨 항공모함이 있죠. 이 재원을 비교하면요,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이 모든 면에서 봤을 때 미국의 칼빈서가 그 중국의 바리아그 즉 랴오닝 항공모함을 능가하고요, 숫자적으로도 미국이 더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바다를 지키고 바다를 통해서 어떤 무역이나 수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만약에 미국과 어떤 나쁜 관계가 되었을 때는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미군 기지가 배치되어 있죠. 뭐 중국에도 이순신 같은 어떤 뛰어난 제독이 있어서 설령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미군을 이긴다 하더라도요, 어차피 중국이 수입해야 될 그 여러 자원들은요, 남미와 아프리카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동도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이 지역에도 미군 기지가 있는데 이 지역까지 가서 원유라든가 자원을 수입해서 다시 돌아온다는 건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바닷길을 완전히 방어한 에너지 완보를 확보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합참의장 마틴 템플스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죠. 미국을 상대하려는 자 신을 먼저 이기고 올라와라. 그만큼 미군 국방력에 자신이 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미국의 국방비는요, 그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들의 국방비를 다 합쳐도요, 미국의 국방비를 이기지 못합니다. 뭐 금액뿐만 아니라 그 외에 뭐 성능, 물량 모든 면에서 미국이 다 앞서고 있죠. 따라서 이런 강력한 국가를 상대로 중국이 혼자 싸운다는 건요, 자살행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중국은 여러 가지로 다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국은 바닷길로 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가능합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단기적 차원에서는 지금 러시아와 중러 군사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시베리아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중국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러시아도 중국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중앙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뭐 고속철도, 고속도로, 그다음 파이프라인 등등을 많이 건설을 하면서 이 지역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요,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이 드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그 외에 다른 방법을 쓰는데요. 바로 이 해군 기지가 있는 바다 지역을
그 인구를 이용해서 미군 기지를 내쫓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중국 기지 예정지라 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 지역엔 현재 인공섬을 만들면서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고, 이 오른쪽 위에 반짝거리는 부분은 오키나와 센카쿠 열도, 대마도, 제주도인데요. 이 지역의 중국인들을 이민시켜서 국적을 그 나라 지역으로 갖게 하고, 그리고서 선거를 통해서 이 지역을 장악한 다음에 국민투표에 의해서 미군 기지를 철수시키는 방법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 인공섬입니다. 원래 이 지역은 암초지대였는데요. 지금은 다 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계속 중국은 이러한 인공섬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오키나와고요. 오키나와의 호텐마 기지를 원래 해노코 해안으로 이전시키려고 했는데요. 이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중국으로부터 오키나와에 귀화한 중국인들이요, 숫자가 불어나니까 스스로 자기들끼리 국민투표를 해서 중국 출신 오키나와 도지사를 뽑았어요. 그랬더니 이 도지사가 그 도지사의 관직을 이용해 가지고 미군 기지를 철수시키는 시위를 주도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유사한 사례는 제주도에서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주도는요, 조금 다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제주도에 그 5억 원 이상 투자하면 영주권 획득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이 지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혹은 중국 여자와 한국 사람을 결혼한 경우 있죠. 아니면 중국하고 사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명의를 빌린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요, 대마도 지역의 땅을 대량으로 샀습니다. 이것 때문에 2008년도 일본 국회에서는 한국인과 중국인에게 그 부동산을 파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려고 했다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대마도의 땅을 중국인의 돈으로 삼으로써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요, 나중에 한국과 일본 간에 지금 위안부라든가 독도 문제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 대마도에 한국인들이 땅을 산다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일본의 우익단체들이 한국에 대한 혐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겠죠. 바로 이것이 중국인들이 원하는 바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일 관계를 조장시키는 일을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어떠한 문제를 발생시키냐면요, 차례차례 타이페이, 오키나와, 제주도, 대마도가 중국화되고 나면요, 한국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수출 경로가 막히고 맙니다. 그러면 우린 중국에 종속되는 사태가 벌어지지요. 이것이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장기적인 플랜이고, 이 지역이 점령된다면은 여러분 신문에서 보셨듯이 그 중국인들이 말하는 제1도련선, 제2도련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제1도련선이 바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요, 굉장히 친중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그 무비자로 중국인들이 왕창 들어와서 관광을 하면서 여러 문제가 생겼죠. 그랬더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의 경찰을 늘리는 게 아니라요, 그 공안을 파견을 했어요. 근데 공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스파이 짓을 하겠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간 동안에 삼성의 비리를 캔다고 삼성 반도체 영업 기밀을 공개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삼성은 거절을 했죠. 왜냐? 기술이 유출되면 위험하니까. 그랬더니 이것을 공무원들이,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걸 공개해서 우리나라의 기술이 유출되게 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평택의 차이나타운을 엄청나게 크게 지어서 우리나라의 치외법권 지역이 생기게 하는 것을 현재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은요, 그 중국 주변 국가들이 현재 매수하고 있거든요. 친중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그때 무엇을 하냐면 자금을 줍니다. 근데 이 자금을 주는 방식을요, 옛날처럼 돈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사업적 특혜를 통해서 엄청난 마진을 안겨줌으로써 그 사람이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요, 일본, 네팔, 인도 등등 여러 지역에서 이러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이렇게 중국 돈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합니다. 트럼프가 최근에 사드 배치 비용 문제 갖고 굉장히 시끄러웠죠. 근데 이것을 말을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여기에 숨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먼저 중국이 원하는 1대1로 정책을 보십시오. 바닷길과 육지길 모두 이 지역을 통과하는 지역은 친미국가가 있거나 아니면은 국제 분쟁이 발생해서 지나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시진핑의 1대1로는요, 미국의 반대가 지속되는 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요, 우리나라가 자꾸 그 반미적 성향을 가진 정부라든가 국민 정서가 팽배하게 되면요, 미국은요, 북한과 손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지만 미국의 주적은 중국이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을 견제할 수만 있다면
북한과도 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 일본과 함께 하려고 하지만 한국이 이렇게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북한으로 갈 수도 있죠. 왜 그러느냐? 미국은 한반도를 포기 못합니다. 한반도를 포기하게 되면은 태평양 지역이라든가 그다음 대륙 진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군사 전략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한반도에 있어야 돼요. 따라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면은 미국은 다 짐을 싸서 북한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럼 북한에 올라가면 북한은 강대국이 되겠죠. 우리나라는 미국의 그 군사가 나감과 동시에 외자가 빠져서 가난한 국가가 되고, 그래서 미국의 지원하에 부자가 된 북한은 나중에 거꾸로 우리나라를 통일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자유민주주의 기반으로 한 통일이 아니라 북한은 경제 개발할 때 중국식 그 경제 시스템을 따라갔거든요. 그러면은 소수의 당간부가 엄청난 부자가 되고 다수의 국민이 그 가난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노예식 그 사회주의 체제가 남북 통일이 된 이후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과 군사 그리고 동맹 관계를 강화해야지 결코 약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보이는 사진 보이시죠? 통일되기 이전에는요, 부산에서 나진으로 올라가는 실크로드 길도 다 막아버릴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완전히 고립돼 가지고 경제적으로 몰락할 테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굉장히 외교 부분을 조심해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전략은요, 일단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 해와 오키나와에서 어떤 그 분쟁이 생기면요, 우린 이 지역을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어떤 전략이 필요한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중국에 있는 생산 공장을요, 동남아시아나 인도, 터키 지역으로 이전시켜서 그 다음에 그 지역을 중심으로 물건을 생산해서 주변 지역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나간다면은 인도양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분쟁이 발생해도 제품을 수출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리고 그 한반도에서 필요한 그 원유라든가 기타 그런 자원들은요, 미국 대륙을 통해서 수입하는 게 나을 것이라 봅니다. 최근 미국은 세일가스를 지금 개발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세일가스를 수입하거나 혹은 남미에 그 친미 정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한다면 태평양에 있는 하와이를 통과해서 오기 때문에 중국의 그러한 견제를 받지 않고 안전하게 자원을 수입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분쟁이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는 수출이라던가 생활에 필요한 원유를 안전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전략은요, 좀 더 우리가 긴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남한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적 통일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당연히 한일 군사동맹, 그 다음에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해야겠죠. 그 군사동맹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남북 통일하게 된다면요, 자연스럽게 부산은 선박 물류의 중심지, 인천은 항공 물류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라시아의 그 실크로드가 건설되는 건요, 그 힘의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현재 중국이 진행하고 있는 일대일로라던가 러시아가 진행하고 있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는요, 각각 강대국의 영토를 통과하기 때문에 힘의 균형이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유럽이라든가 미국도 이러한 철도를 이용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중국과 러시아 영토를 일방적으로 통과하지 않고 여러 국가를 통과하면 된다 봅니다. 통일된 한국, 그다음 만주, 몽골, 러시아, 카자흐스탄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국가를 통과하게 되면요, 미국은 한국이라든가 몽골, 카자흐스탄을 친미적 성향의 국가로 만들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기술 투자와 자본이 투입되겠죠. 그리고 투자를 받는 몽골이나 카자흐스탄 입장에서는 좋으니까 당연히 친미적 성향을 갖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미국도 영토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 지역에 자신을 지지하는 국가들이 있고, 그리고 그 국가들을 통과하는 그 횡단철도를 통해서 어떤 사업적 이권 관계를 가질 수 있다면은 힘의 균형이 맞음으로 인해서 바로 시베리아 횡단철도라든가 중국의 일대일로가 아닌 바로 유라시아의 평화적인 실크로드가 건설돼서 비로소 그 바닷길을 이용하지 않는 새로운 루트가 개발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항로를 중요시 여기는 건요, 무역 항로가 변하면요, 세계의 표관이 변했습니다. 과거 아시아 지역의 실크로드가 세계 무역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청나라라든가 무굴 제국, 그다음 오스만 제국이 세계 패권을 장악했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 대서양의 신대륙이 발견되면서 대영 제국이나 스페인 같은 국가가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요, 미국이 파괴된 유럽이 전후 복구에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해서 태평양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태평양 지역에 연안하고 있는 일본, 한국, 대만,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국의 동부와 남부 해안을 개발함으로써 이 대서양 항로를 굉장히 공고히 만들었죠.
근데 이제는 시대가 지나가지고요. 다시 실크로드가 부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술적으로나 비용의 문제는 모두 극복이 가능하지만 이것이 실천되지 않는 이유는요. 바로 외교적인 갈등 때문입니다. 중국과 그다음 러시아, 미국이 서로 패권 관계에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추진하는 실크로드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힘의 균형은 바로 이러한 실크로드를 실현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한국은 어부지리로 지정학적 이점 때문에 이 동서무역을 연결하는 실크로드와 태평양 일도의 중간에 있음으로써 바로 세계 물류의 허브가 되면서 저는 한국이 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